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선사하는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근데 차림새가 또 많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화사해지신 분이 또 있네요. 우리 다들 이렇게 지금 봄인데 그래도 좀 화사하게. 아, 여기 너무 칙칙하네요. 화사하다고 얘기해놓고 좀 오른쪽을 봤는데 아직 좀 검정색이. 오늘 저는 넥타이라도 그러네요. 강아지도 귀엽게. 넥타이에 강아지도 있어. 오늘 김성현 소장님은 혹시 오늘 어디 재취업 때문에 면접 보셨나 일요일 날? 1년 내내 이제 복장이 이렇게 그렇습니까? 항상 아니, 젠틀하게.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산책 갔다 오셨나 봐요. 약간 포인트. 내년에 고향에서 입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입사를 고향에서 하시는군요. 고향에서. 고향이 아니고 고향. 고향에서. 여기도 고향시. 넥타이에 고양이는 잘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브랜드 아는 게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원하시면 일단 자세히 보니까 개입니다. 고향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 벌써 나와버려가지고. 큰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 끝나신 전계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일요일 날 아이고 숨이 넘어간다. 네. 하여튼 오랜만에 나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이 맞습니까? 한 며칠 전에 뵌 것 같은데. 일요일 날 이렇게 왁자지껄 시청자 여러분은 참 오랜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고향에서 면접 보실 김성애 정치연구소 신코아이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예. 예. 저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일요일에 또 오랜만에 나오셨고 오늘 저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화사하게 봄옷을 입고 나오신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봄이 됐어요. 그렇네요. 또 벚꽃이 흐드러지게 네. 피었고. 부산은 이미 거의 30도 육박하는 기온이라고 주말 그래요? 현재도 오. 거의 여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이게 사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올 때는 칙칙했는데요. 안기련 우리 대변인 나와서 딱 하니까 완전히 화사해져서 네. 역시 사람 차이 많이 나구나 이런 생각이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카라가 또 오렌지색인 네. 거예요? 봄을. 또 소매도 오렌지색이네요. 네. 아유, 좋네. 오렌지는 어느 정당이에요? 민주당 색깔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오렌지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예. 예. 설마 의도적인 건 아니었죠? 아니죠. 예. 이렇게 그냥 파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아유,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굉장히 바쁘게 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늘 바쁩니다. 예, 오늘 바쁘고 예. 거의 어떤 수첩을 보고 스케줄을 잡고 오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금요일 오후에는 어디구나. 써야지 이렇게 예. 이런다든지 바쁘다기보다는 인생이 예. 굳은 살이다. 인생이 굳은 살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콕 찔러도 예. 감흥도 없고 슬픔도 기쁨도 모르는 예.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예. 붙어 계시는군요. 갱년기. 어떻게 알았어요? 갱년기야. 굳은 살 저 오늘 좀 잘 풀고 가십시오. 나이를 한 살 이렇게 더 먹을수록 더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어때요? 조금씩 그래도 여유가 생깁니까? 예, 근데 과거보다는 예. 뭔가 좀 이렇게 멋있게 새로운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은 많이 사라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사는 삶을 사서 하여튼 그것도 좋고 또 전에도 좋았는데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뭔가 변화된 일상을 한번 또 추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대로 그냥 질서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년에 출마를 한번 해볼까. 다시 그곳으로? 네. 그건 아니겠고. 노원가? 노원가? 노원가면 지금 고용진 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예. 이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방송계에 따르자면 이제 8방미인이라고 하루에 8방 정도는 소화를 하신답니다. 방송을 8개씩 하루에만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렇진 않고 옛날에는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추석 연휴인데 2개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시사 프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명절 앞두고 녹음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녹음해서 시간 보니까 어느 날
14시간을 방송하고 있어요. 14시간을. 어우. 14시간. 그러니까 이게 러닝 타임으로 14시간이야. 음악도 안 틀고 14시간 방송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또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생각나네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아침 7시, 6시부터 밤 잘 때까지 방송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KBS의 그 최영일 선생님이라고 최영일 선배가 하루에 막 14개씩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에너지가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저 라디오 만나갈 때 박리담회를 했었는데 네. 와, 그 월천 벌었어요. 5만 원씩 받는 거. 5만 원씩 월천이요? 그럼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아내가 네. 내가 잠꼬대하면은 네. 다 브리핑을 하루 종일 똑같은 잠꼬대로 브리핑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뭐 신문 볼 필요도 없고 뉴스 볼 필요도 없다. 잠꼬대만 들면 된다. 네. 그런 정도였고 마지막 피날레가 밤 9시 불교 방송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전히 또 그런 에너지를 갖고 활동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안기령 대변인, 김성애 소장님, 정기한 평론가와 함께 오늘 일요일 막자지껄 힘차게 좀 문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요거 하나 또 전달하고 가야죠. 스픽스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26만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예, 다 여러분들 덕이고 지금 또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또 슈퍼챗 덕이고 조태꾸알 덕이고 그 슈퍼챗을 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엄연히 또 선정을 해가지고 엄밀히 선정을 해가지고 저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할게요. 예. 약하다. 예, 너무 약했네요. 저희 하트는 뭐 필요도 없고. 자, 오늘 주제 한동훈 장관으로 본 윤석열 정부의 성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윤석열 정부를 설명이 가능한가요? 모렴치. 염치를 몰라요. 이거 정말 이건 염치 모르는 사람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은 이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보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로 만들면 돌파할 수 있다. 이 사고에 젖어 있거든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이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엎어버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건 거나 마찬가지인 판단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반성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잘못한 게 없대요. 기본적으로.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이 나왔으면은 또 과거에 대법원에서 제3자 배상안은 안 된다.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또 부정을 하고. 그걸 또 대통령이 부정하고. 이 자들은 진짜 그 모렴치를 더해서 초법적이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뭐 재판관이든 뭐 판사든 간에 다 우리 검찰 정권 그 아래에 있다. 내 엉덩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 쌈 싸먹은 거 아니에요? 쌈 싸먹었잖아요. 진짜 쌈 싸먹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판결에 대해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은 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유사한 멘트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모렴치, 초법 얘기 나왔지만 무오류. 본인들은 또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나에게는 오류가 없다. 검사 DNA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모렴치 할까요? 모렴치 하면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은 것을 알지만 아주 염치 없이 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게 훨씬 더 가까운. 무지. 그러니까 정치 일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고요. 특히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관이 되었을 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사는 길인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두 사람 관상을 가지고요. 어떤 성격인지를 내가 좀 낱낱이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수는 사다리를 타는데 전계환은 이제 관상학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작동하는 이제 오퍼레이션 뭐 매뉴얼 같은 게 그러니까 운영의 원리,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윤석열 정권이나 한동훈 장관 이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식과 염치의 기준으로는 지식 자체가 없어서 정치도 모르고 국정 운영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좀 이해를 하기가 쉽지 단순히 사람이 나쁘다. 뭐 철이 없다 이런 걸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혹평에 혹평을 더하고 있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렴치하고 무지하다. 무지하다. 어떻게 무지하다. 보세요?
저는 피하 식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관료가 되면 민원인들을 들으면 이제 민원인들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는 게 사실은 공무원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한쪽에 얘기를 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서 이들을 합의를 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사실은 나라가 하는 일이고 이익 집단끼리 정당이 하는 일도 그런 일인데 이제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검사들. 다 내 편 아니면 적이죠. 내 편 아니면 범죄자고 내 편 아니면 피의자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내 편 아니면 피의자. 이런 속에서는 항상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해 놓고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는 대통령, 정당 추천, 대법원장 추천 여러 다양한 진보 보수의 캐릭터들이 모여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번 결정을 보니 아직도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보수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 사람은 내 의견이랑 달라? 그럼 너는 적. 그러니까 이제 4명 얘기를 계속 자꾸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임명했던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다 3명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바뀌는데 두고 보자는 거죠. 그중에서 하나만 바꾸면 그리고 그 인사검증은 내가 하니까 그 4명이 곧 5명 되고 6명 되니까 이깟 판결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어진 임기 안에 판결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왜 저런 의견을 공감해?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이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부 관료로서 정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의힘, 윤석열, 한동훈 한 팀이에요. 그 참호 속에 상대방에 대고 총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적이죠. 그러니까 공격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고 말할 때도 이게 장관으로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참호를 파놓고 적에게 지금 총을 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타격할까만 고민하는. 그렇지. 그렇게 그런 인식 구조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서 정착에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죠. 피하 식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하고 다른 상대 이 차원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상대, 나의 발 아래에 있는 상대 이런 게 아닌가. 사실 그 검찰들이 말이죠. 검사들이 검사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특히 검사가 되면은 이후에 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야. 피의자 아니면은 밤에 이제 접대받는 곳에서의 뭐 사람들, 여성들. 피의 예정자. 피의 예정자. 그렇지. 누구나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특히 날조시할 수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네. 누구나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무섭지가 않고 다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딱 한마디만 보태면 그나마 이탄희 의원이 잘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탄희 의원이 잘해서도 있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판사잖아요. 검사가 딴 사람한테는 이래도 랭킹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탄희 판사의 마음속에는 넌 그래봐야 서울대 법대 나왔지만 검사 나부랭이잖아. 나는 판사였고 나는 중앙지법부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초엘리트 판사였는데 넌 뭐냐. 그러면 이 랭킹 싸움에서 검사들이 유일하게 밀리는 게 서울대 법대 나와서 대법관들 코스에 가 있는 엘리트 판사들한테는 기죽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유일하게 이탄희하고는 약간 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서열에 맞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심리적 우위에서 이탄희 의원한테 밀릴 수도 있다. 그럼 다른 사람 볼 땐 너 어디 나왔어가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걸 할 때 이탄희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등장시키면 어디 이름도 없는 언론사가 메이저 언론사다. 이거 구분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딱 철저하게 얘기할 구분해가. 거면 메이저 가서 그렇지, 얘기하라고 그렇지. 하고. 근데 그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이 해야 할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무지하다라는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한동훈 장관식 답변이 온라인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딱 그거 검색하고 있었어요. 네, 편의점에 간 한동훈. 네, 저 그거 알아요.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이제 알바가 얘기합니다. 제가 카드 결제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저는 카드 결제하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했는데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결제 뭘로 하실 건데요? 물어봤는데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거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물건 골라서 계산대 올려놓으셨잖아요. 편의점 알바 그랬더니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건 억측이죠.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인물 개그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특히 정치인이 아직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나쁜 것보다 더 별로인 게 희화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미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처음에야 이제 그런 말싸움 가지고 보수 측에서 아, 우리 한동훈 장관 말 잘한다, 민주당 인사들 뭐 눌렀다 이렇게 뭐 화제가 되곤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 실체를 알잖아요. 그 오죽하면 한동훈식 답변 뭐 이런 게 떠돌고 있으니까 한동훈은 이미 조롱의 대상이 됐고 좀 하찮다라는 평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공감, 이제 어쨌든 공통점이 또 생긴 거네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미 지금 1년 기간 동안 참 많은 조롱거리들을 많이 양산을 하셨는데 이제는 한동훈 장관마저도 이제 같은 반열에 올라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니 지금 순대랑 떡볶이 쓰니까 또 나오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의 관광 예, 그저 국정 운영 철학에 떡튀순 먹으러 오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정 운영 철학에 발맞춘 거 오늘 간식이네요. 그렇죠. 이제 네. 경상수지 적자를 극복하는 이제 관광수지를 우리가 이제 더 올리는 방안은 떡튀순, 떡볶이, 오뎅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 그 전제가 있어요. 고려 청자가 아니라 떡볶이, 오뎅 이런 것들이 잘 나가면 그 성공한 거라는 거잖아요. 관광에. 아니 그거 먹으러 한국 온다고요? 그렇죠. 고려 청자도 잘 나가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떡볶이도 잘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비판 엄청나게 받고 있죠 지금. 아니 이미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였나요? 이분이 또- 김윤옥 여사. 김윤옥 여사 이분이 또 떡볶이 세계업에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셨던 분이시 않습니까? 네. 딱 그 MB 때의 흐름을 또 따라가는 거네요. 그 한동훈-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그 정부 인사들도 다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TV를 봤는데 YTN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양국관리법. 네, 그러면서 그 요즘 대학가에 1,000원의 아침밥이 있는데 거기에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많이 먹게 함으로써 식습관을 개선토록 해서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건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망상망측한 논리를 본인 펼치더라고요. 자식들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진짜 하찮은 개소리네요,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하면 안 대학생이 되지만. 얼마나 된다고? 응? 아니 그러니까 음식 먹는 선택권을 국가가 나서서 그래 밥을 알아서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면 결국 전기요금 아끼기 위해서 전기 쓰지 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죠. 그런 논리인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평론가님 초등학교 다니실 때 아마 도시락에서 그거 했을 텐데 화요일 목요일은 혼본식에 날 그래서 혼본식, 예. 보리밥 콩밥 안 싸갖고 예. 오면 빠따 맞고 맞아, 그러는 맞아, 시절 맞아. 있지 않습니까? 나 빠따도 맞았어요? 그 옛날에는 그 섞어서 안 갖고 오면 예. 큰일 났었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해서 아침 밥을 꼭 먹어라 젊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국가가 계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강제하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그 문화나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떡볶이 튀김. 본인 보기엔 좋겠지. 그것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1,000가지 중에 한 가지여야 되지. 야 이거 보니까 지금 고려청정만 보여줘가지고는 이 관광 수입이 잘 안 되니까 아예 먹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마치 이것만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누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구닥다리 발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하고 그 같이 일하시는 참모들 내지는 뭐 장관들,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또 이제 한동훈이 있는 거니까 오늘의 주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국무위원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떡튀순 얘기를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 떡튀순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경제 관련해가지고 일하던 사람이면은 냉큼 그 전통시장의 그 뭐랄까 그 수입이 얼마나 늘어난지부터 일단 조사해가지고 대통령님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전통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가가지고 아부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아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더불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님 저기 어디 서문시장 갔을 때 그 저기 뭐 다른 대게, 거 대게. 대게 먹거나 대개는 저 죽도시장이고. 뭐 다른 이제 음식 같은 거 드시는 거 이제 다 캡처해가지고 관광공사 영상에다 딱 이제 갖다 바치면은 굉장히 이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또 조언을 드리네요. 근데 한동훈 장관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보태면요.
아까는 이제 완전 비호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층도 있지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이제 패셔너블하고 그다음에 안경테도 자주 바꾸고 가방도 하고 빨간책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감동하는 국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30% 안쪽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은 이제 아까 장관이기 때문에 행정관료다 이렇게 해도 보기가 어렵고 정치인은 선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 반열에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이제 제일 답답한 게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정치 일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요. 국정 운영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검사로서 살아왔던 그게 자기가 보이는 세상 전부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기를 얻으니까 쇼를 하기 시작하는데 스스로 연예인화를 시켰어. 왜냐하면 저 보좌관 그 활동해 보셨지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하고 댓글이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댓글이 하는 놈이 어디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말싸움이 붙은 적은 있었죠. 근데 말싸움이 이제 붙긴 하죠. 예, 아니 예. 계속 실실 쪼개면서 그냥 그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대원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고들어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자기가 쇼를 다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식에는 뭐냐? 나는 이미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쇼잉을 잘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더 만들까? 이 계산이 너무 철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빨리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양복 입고 출근해 이게 아니고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카메라가 왔을 때 좀 더 노출이 잘 되고 어떤 워딩을 해야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나오고 국회에 가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으니까 거기서는 아예 연예인처럼 댓글을 직업적으로 해버린다고. 아니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신임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못 받고 있다는 설이 반, 받고 있다는 설이 반인데 네. 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한 행동을 제지를 못하느냐? 예. 첫 번째 할 이유가 없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뭐 크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야당을 또 상대로 싸우니까. 그렇죠. 대신 싸워주는 게 더 크죠. 그 후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던 이야기고요. 본인은 착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출마하면 자기 대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동훈이 저렇게 날뛰는 것은 정말로 무지한 데다가 거기다가 정말 겉으로만 배운 일종의 그 대중 약간 대중들에게 막 현혹하기 위한 이런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뭐 존경한 사이가 그래 아니에요. 보여. 신뢰하지 않는 걸로 보여.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들은 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검찰총장 할 줄 알고 내가 다음번 검찰총장 할 때 후배들이 나한테 충성하려면 내가 지금 있는 검찰총장한테 충성해야지 정도인 거고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똑하고 일 잘하고 일 깔끔하게 하는 후배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 이념, 이 사상적 베이스를 삼는 곳은 경제사회연구원. 여기 이제 회장이 이상민 현 행안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여기 후원회장이 안대희 전 중수부장이자 대법관. 이 둘이 그걸 만들어서 이번 정부 탄생의 이론적 베이스를 제공했고, 그 베이스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 동지 사이로 볼 수 있지만 이쪽은 그냥 직장 후배예요. 직장 후배 나중에 잘 되면 좋은데 직장 후배 잘 되라고 집 팔아서 돕는 선배는 없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때 법무부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제동을 건 게 있지 않았나요? 그때 이제 법무부가 검찰의 조직을 더 강화를 하고 여기다 이제 예산을 더 넣고 인원수를 보강해달라고 이상민 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네. 대본을 거절해버렸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서 좀 신임을 잃은 것 같아요. 그때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대대적으로 띄웠고 실질적으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 인력이 배치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 수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국면에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조용했어요. 잠잠했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조금 신임을 잃은 게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고차원적 해석을 말고 B급 언어 그리고 육체의 언어로 제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안 하잖아. 술을 안. 이 주당이 말이죠. 그 술 안 먹는 사람들을 벌레로 봅니다.
벌레로 봐. 그럼 저는 B 플러스로 천공이 네. 신임하지 않기 때문에. 천공도 그렇지. 천공도 지금 신임하지 않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역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 묻힌 손으로 피 묻힌 사람에게 그 자기 부하에게 차기를 맡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이번 저 헌재 판단도 그렇고 뭐가 또 있었지? 그 자기와 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본인을 붙잡고 넘어졌던 예 우리 정 부장검사에게 독직 폭행 혐의로 그렇지. 예, 형사 고발을 무죄가 했는데 나왔죠, 무죄가. 이것도 대부분 무죄 깔끔하게 무죄가 또 떨어졌죠. 자기 집 찾아온 그 언론인을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하도록 했고 기각되고 됐고 기각이 됐고 두 번이 됐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게다가 지지율은 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한동훈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만 이제 좀 트렌디한 그 복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뭐 차기 대권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상민이 결국에는 이번 김성한 사태에 그 배후에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탄핵 중인.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김성한 이제 경질하자고 의견이 나왔을 때 경질하지 않으면 정권이 이제 크게 위험해진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흘러나왔던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친구인데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을 뭐 사실상 경질이잖아요. 뭐 자진 사퇴의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바깥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원로에게도 물어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니까 최종적인 의견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이 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금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되면 경질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여기는 이제 그 대광초등학교 친구잖아요. 그렇지. 그럼 중앙고등학교 친구가 누구예요? 이상민하고 이상민. 이제 이렇게 친구들 있고 선후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아니 말씀하신 근데 게 그 나오는 거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아니 그 잘못도 아닌 게 이제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김성환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김건희한테 싫은 소리 했다 이런 설도도 받아해. 아, 그렇습니까? 직원으로. 뭐 직언을 했다. 그 직원을 해가지고 사실은 김성환 그대로 가기로 했거든. 저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급거 교체가 된 거야. 뭐 그 직원의 내용이라는 게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문화 협연이라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는 정도의 직원일까요?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라 국정 개입 전반에 대한 아마 얘기가 아니었겠는가. 이게 위원을 그 수면 위랑 수면 아래랑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정상적인 구도 하에서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망국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망국의 위기. 지금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진작에 자기 때문에? 일도 빚고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북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김영 칼럼에서 다뤘는데 아니 지금 최근에 또 8차례 북한의 공격 중에서 7차례가 전술핵 등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인데 대한민국의 좌파 민주당은 왜 자꾸 일본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 3.1절 그러니까 본인 3.1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글로벌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먹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위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게 다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수면 위. 그래서 북한한테 먹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야 일본이랑 1월까지 협상 끝내야 되니까 준비해와라고 김성한 지시를 했는데 김성환이 외교부랑 같이 뭉개했어요. 이건 다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낼 건 웃기지 말고 해와. 그래도 대통령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고 하서 화가 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대통령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사람이 김태효.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우린 지금 일본하고의 외교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윤석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나빠진 일본과의 걸걸그런 감정 때문에 김정일한테 나라 먹히게 된 위기를 그냥 넘기는 걸 자기가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사의 마음을 열어서 한미 일간의 공조가 강화돼서 북한을 무찌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러려면 그 다음은 뭐죠? 미국하고 잘해야 돼요.
근데 또 미국에다 뭐 이거저거 시키니까 이놈의 프로토콜 얘기를 하면서 외교부랑 김성환이 또 뭉개는 거야. 야, 이것도 안 돼서 다 치워서 김성환 잘라낸 다음에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주미대사에 누구를 앉혔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앉혔잖아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태호 밑에서 선임 행정관을 나이는 위인데 밑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호한테 야, 너 지난번에 일본 거 잘하더라. 미국 것도 당신이 좀 잘 해결해봐. 그럼 여기서 뭘 해결하느냐? 예를 들면 쿼드 체제에 지금은 우리가 옵저버로 있는데 이게 완전한 편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MD 체계 그냥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안에서 어떻게 작전을 펼칠까인 건데 독도의 문제를 접고 자위대랑 미군이랑 같이 태평양 함대랑 같이 해서 동해상에서 훈련한 것까지 포함한 이런 정책들을 김성환한테 시켜 못하는 거지. 외교부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태호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대미 외교까지의 주도권을 전부 다 김태호에게 준 겁니다. 즉 안보실 내에서의 윤회관, 김태호에게 전권을 주고 바지사장을 하나 앉혀놓고 김기현의 바지사장으로 윤회관들과 이 국민의힘을 운영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구도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동아일보에서 김성환 전격 교체 해설 단독 떴을 그 시기에 이미 대통령실 기자단들 사이에서는 김태호 라인이 대거 이제 약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중론으로 한 번쯤 돌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신임 주미대사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김태호 라인들이 이제 대통령실을 지배하고 외교 라인을 지배하게 되니까 걱정이 크네요. 김태효가 예전에 그 시카고대에 그 논문을 냈는데 어떤 논문을 냈냐면은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자위대한테 그 외부에 대한 공격권, 군사적 공격권을 주자 이랬거든. 응? 그 논문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한번. 그렇죠. 네. 김태효가 이제 냉전주의자고 전쟁론자예요.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지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걱정한다면은. 가장 빨리 신속하게 들어와서 북한에 맞서서 한일 그 군사 공조로 맞서야 된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와 참 이게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정치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전제, 검사의 DNA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성애 소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테는 망국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누군가 각인을 지키거나 인식을 지켰을 거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 김태효예요. 네. 자, 박영식 우리 지금 에디터가 얘기했듯이 김태효는 전쟁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북한 붕괴가 되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공존 체제가 아니고 북한을 어쨌든 체제 절멸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길이다. 라는 전제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뭘 장악하고 있느냐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모든 국방기밀, 1급 기밀, 1급보다 더 중요한 북한에서 중요하게 어떤 동향이 있고 전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런 거를 과대 포장 또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북한이 진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통령한테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그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국정 운영의 방향이 정해졌는데 그렇지. 이 사람은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대통령한테 주니까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일본한테 뭘 주더라도 일본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손잡아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준비해야 되겠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전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획책은 아니겠지만 이 김태호라는 자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느냐면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같은 외교부 공무원이 고려대 교수가 야 이거는 과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쨌든 관리야. 대신 중국어로 5대 미국어로 5대5 구조를 뭐 7대3으로 바꾸는 건 좋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혼자 상상을 했죠. 정의화 국회의장 생각나죠. 보수 원로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박관영 국회의장 했던 분, 부산 동네에서 했던 분 있죠. 그 다음에 김영호 국회의장, 네. 그리고 김종인, 지금 그리고 김한길 지금 들어가 있죠. 석유협회장 하는 박주선, 호남출신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원로들한테 지금 외교 한번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다 물어보세요. 민주당에서 욕하는 거 다 치우고 지금 김태호 방식으로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면서 완전히 적대화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부추기는 여기에 대통령이 올라타고 있다.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조태용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왔잖아요. 제가 네. 좀 이제 좀 뭐 과학에서 이제 바지 실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안보실 때도 1차장을 했습니다. 지금 김성환의 역할을 아니 김태호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기억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옆에 열병식에 가서 손 흔들었던 정책을 세우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게 미국이 화나니까 미국한테 사드 들여오고 그래서 중국한테 한한령 두들겨 맞을 때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짰던 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외교 국가안보실장에 앉혀놓고 중국과의 일대 결전을 벌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망상적 세계관 안에서 어차피 중국하고 북한은 한 팀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됐으니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제에 깔아놓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 대화는 안 해보시나요?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 집단 안에서는 이미 북한이나 중국하고 대화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뭉쳐있는 거죠. 와, 진짜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객기 또는 뭐 좋은 말로는 열정 의지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 문제를 어떻게 5년 집권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냐고. 그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자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북한 문제를 지금 5년짜리 정권이 해결한다? 남북 문제를?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 문제를? 미국 초강대국, 중국 강대국, 일본 군사대국과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중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이걸 다 관리해낸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진짜 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되고 무리수가 지금 얼마나 큰 그래 국익의 훼손을 가져오느냐. 당장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요. 아니 뭐 공조 할 수 있는데 그럼 공조 상대가 우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아주 썩소를 찢는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겠지, 우리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눈에 훤히 보여요. 아니 성혜영 그 수면 아래의 분석은 맞아요. 수면 위는 해주셨는데 수면 아래. 아니 근데 김성애 소장님이 형이에요? 형이죠. 아, 그래요? 이거 2살이나 오늘 펀치라인 좋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진짜. 이형님이 저 누구야 김건희 나이야? 서태지 나이 그리고 저 신정아 장동건 고소영 나이야? 태지 형은 이제 빠른이라서 네. 학교를 저보다 일찍 그래요? 태지 형이 형이구나. 예, 네. 김건희 씨는 저랑 이제 동갑이 맞고요. 이 나이 또래가 가장 그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예. 103만 명이 이렇게 났던 세대 아니,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90년, 저희 70년생. 72년생은 92만 2만 명 정도. 92만 명. 제가 시혁이랑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장시혁. 예. 아니 방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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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이파 방시혁. 당시요. 시혁이 저랑 고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아, 진짜요? 오. 저는 시혁이를 아는데 시혁이 저를 모르는 한 학년에 1000명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 농담이고 이제 네. 물밑에 얘기를 하면 그저께 중앙일보가 이제 실명 보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의전비서관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범이 외무고시 합격으로 굉장히 엘리트 라인에 있다가 SK에서 어렵게 부사장으로 픽업해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큰 뜻을 품고 의전비서관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행사를 조율하는데 누구랑 부딪혔다 그러죠? 김모 선임 행정관이랑 부딪혔다고. 아, 이제 김건희 나이라고. 그게 이제 김승희라고 나온 건데 그 사람이 아이오 라이브 마케팅이라는 기획사 이벤트 회사 대표인데 아유 그럼 뭐 또 김건희 라인이네. 2009년에 네. 고려대학교 미디어 대학원에서 같이 다녔죠. 김건희 여사님과 이제 동문 수학을 하신. 아유 김건희가 그러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도 다니고 고려대 그 미디어 대학원도 다니고 필요한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 과정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말 고위 과정을 많이 했는데. 문화센터 같은 거. 예. 그런데 이분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에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그렇지. 정치 선언을 할 때 그 시민의 장소 예약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네, 그때 예약했던 사람 김건희의 뭐 측근이냐 뭐니 말이 많은데 그렇게 했다가 몰래 선임행정관을 뽑아 넣었던 걸 SBS에 들켰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줄간의 충돌이 경향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결국 김일범 나갔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갖다 빡 얹히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무대리입니다. 근데 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의전비서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이벤트가 뭐죠?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는 이게 이번에 국빈 만찬을 하잖아요. 네. 국빈 만찬. 이 디너에 300명의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00번까지 리스트업이 돼요. 1번은 대통령, 2번은 뭐 여사는 끼던 말던 1번 대통령,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해서 한 테이블이에요. 네. 그럼 이 10등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거든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 안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싸움이고 그 다음부터 11번 대통령 옆 테이블이냐, 그렇지. 대통령 옆이냐, 아니면 나중에 300등까지 해도 하여튼 문 닫고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 300명의 라인업이요. 어마어마한 이벤트입니다. 그거를 실무 담당하는 게 직무대리예요? 이것을 아니 이게 지금 한미 정상에서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의전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외교비서관 그래서 갈았죠. 그다음에 안보실장 갈았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프로토콜. 이 300등까지를 정하는 걸 외교부하고 산업부하고의 이게 있어요. 그 안에서 서열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렇지. 프로토콜대로 리스트를 300등까지 짤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짜는지 안 짜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겠네요. 이제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갈았냐. 그러니까 김성환이 마음에 안 들면 형사회담이 끝나고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국빈 만찬 리스트 300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허당입니까? 아니 이렇게 좀 내부 갈등, 알력 이런 거 있을 때 조정해주고 허당이잖아요. 완전 허당이야. 있으나마나 존재가 돼버렸어요. 허당입니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허당인데. 저는 김건희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블랙핑크. 보니까 블랙핑크가 핑클이라고 제가 할 뻔했는데 핑크인데 이제 오늘 탁현민 전 비서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를 과연 질 바이든이 7번이나 요청했을까? 에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의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레이디 가가를 질 바이든이 요구했다? 블랙핑크는 둘째치고 말이 안 되는 게 그 레이디 가가는 그 바이든 아들하고 그 저기 좀 뭐가 있었고. 연문이 있었고 그 아버지 네. 바이든 대통령과도 논란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부인이 질 바이든이 레이디 가가 부르자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블랙핑크하고 그 레이디 가가 부르는 데 있어서 돈을 우리가 난 한국 보고 지불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탁현민 전 비서관 말씀은 이 돈을 내는 쪽이 부른 거다. 그게 더 라고 상식적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국빈 만찬으로 초대받았는데 우리가 내. 우리가 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선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미국에서 국빈 만찬 하는데 그 무슨 가수 불러가지고 공연 본다 이런 인식이 과연 있을까? 미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그리고 거예요. 워싱턴과 뉴욕은 4시간의 거리가 있고 카네기홀은 뉴욕에 있잖아요. 그럼 그 이동하는 시간, 비용 이런 걸 다 추산을 해보면 굳이? 라는 것도 생각이 우리 들고. 성우 형님 잘 아시겠지만은 나는 솔직히 우리 성우 형님 덕에 내가 미국에 한번 가봤는데 근데 미국에 계셨거든. 예. 나는 뉴욕하고 워싱턴이 그 서울 부천거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또 실제로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도 거의 그쯤 서울 천안 정도 거리인 줄 알았더니 와 서울 부산을 넘어가더라고. 그렇죠. 넘어가더라고. 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행사를 일정을 잡는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스러운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공연 비용을 한국 측이 내라는 그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또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자체로 일단 우리가 호구가 됐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 저쪽에서 그렇게 질 바이든이 레이디 가가하고 블랙핑크를 요청했는데 돈은 우리 보고 내라. 이거 이 자체로 호구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김건희가 요청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비용이 40억이고 이제 블랙핑크 공연이 멕시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100억이 넘는데 그런저런 연유 때문에 아마 취소 내지는 일정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아닌가. 지금 또 게다가 블랙핑크 소속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YG. 때문에
예. 아주 좋은 고리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우리가 얘기했듯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고 대일 외교의 방향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무엇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또 수면 아래에는 그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 하나 만들어져서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는 대미 방문에 누가 참석자로 앉느냐 아니냐 어떤 공연이냐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김성환을 그냥 몰아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방미의 성과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의전이 중요하다, 뭐 국빈 만찬 더 중요하다 그렇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외교 안보에 좀 통달해 있던 기존의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이 아니, 근데 선도를 궁금한 하는 게 거죠. 있는데 김승희는 왜 그 외교안보실에 왜 들어가 있어요? 김승희가 아니, 뭐냐? 외교안보실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 부속실의 의전비서관으로. 아, 의전비서관 의전비서관. 근데 의전비서관이 그런 행사에서 의전을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니, 박현민 비서관이 의전 담당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홍보수석 휘업니까 아니면은 부속실인가요? 부속실에 지금 돼 있는 걸 지금 직제에선 그렇습니다. 아니, 부속실장을 날려야지 왜 김성환을 날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직제성도 되는 안 맞죠, 사실은. 실장이 날아갈 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그 저기 해외 순방 가면은 먼저 사진은 김건희 사진이 주로 찍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겠어? 그 저기 김승희가 왜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 V1, V2로 대통령실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V2가 김건희가 아니라 V1이 김건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거죠. 그렇지. 제1부속실로 만들면 어떨까? 제1부속실로. 저는 뭐 아무리 이제 포장을 해도요,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드러난 뭐 성과랄 게 거의 없고 전무한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이 냈다 지금 우리 그 한국 정부를 조리돌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식으로 준비가 미비하고 이런 우려가 많은데 갔다 와서 지지율은 훨씬 더 곤두박질치고 저는 이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사안이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거 너무 쉬운 예측이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던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서 뭔가 조정을 했다.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미 외교의 성과보다 문화 뭐 이런 의전.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천공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아, 여사가 대외 활동을 널리해서 세계에 우리 문화를 퍼뜨려서 그러네. 그런 말 했었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공. 이것이 또 그냥 오버랩되어서 만약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 일이 진실이라면 언젠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김건희가 주도를 했다. 세계의 여사들과 만나야 해요. 계속하세요. 실제 그런 얘기 했었죠. 아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면 아래에 있는 이것이 진실로 드러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김성한 안보실장을 내치는 마지막 방아쇠가 됐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 그리고 300명으로 참석할 그 참석자의 면면을 다시 보고 산자부나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프로토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앉히는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왜 들어왔는지를 반드시 따져보면 실제로 수면 아래 있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언론에서 당연히 취재를 하겠습니다만 그 300명 안에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는. 기자들의 단독거리가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참석했느냐를 두고 기사가 마찬가지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압박감, 부담 이런 걸 느끼고 언론도 막 이런저런 보도를 해주다가 최근에 제가 보면요.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김성한 내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수 때문에 자를 수 있느냐 이게 사설 제목이었어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를 지난 1년 동안 다 지켜보고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을 그냥 막 그 조지는 것 때문에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조금씩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이 정권이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또는 다음 총선에서 폭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서 언론 보도를 자세히 보면요. 숨어있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미 외교 국빈 방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 행태 거기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지난 이제 미국 방문 때 또는 영국 방문 때 보여줬던 그 행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나왔다.
이러면은 정말 정권이 흔들흔들할 만큼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면 위의 문제예요. 결국 미국에서 이번에 엄청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일본 가서 완전히 폭망하고 왔고 미국 가서 그 이제 계산서를 다 받아 들고 와가지고 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수면 위나 아래나 정말 큰 위기가 예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질 바이든이 7번이나 요청했다. 이게 사실인지 이것부터 한번 규명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아니라면은요.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정권에게 치명타예요. 대한민국 언론 탓을 하겠죠. 늘 그랬듯이. 그 대통령실에서도 밝힌 바대로 방미 일정이 없다고 이미 발표해버렸고 그 공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런 공연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공연은 있는데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 공연은 일단 무산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언론들이 해석하기로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언론이 근거 없는 낭설을 보도한 것이다라고 일축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언론들이 보도했잖아요. 질 바이든이 7번이나 요청했다. 그거 그러니까요. 뭐야 그러면은 뻥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뭐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면 언론 탓하고 뭐 그런 논의 없었다. 그러니까 뭐 레이디 가가나 블랙핑크가 아니고 뻔하죠. 다른 뭐 가수의 공연을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슬쩍 피해가서 답변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두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 M1 우리 언론 탓을 하잖아요. 왜 우리 언론이 부안해동 하냐 이런 식인데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그 국익에 반하는 보도를 한국 언론이 하면서 일단 언론 탓하는 거죠 뭐. 수산물 건도 2주 있다가 그것도 문자로 떨렁 그런 일 없다. 네. 뭐 수입은 없다. 뭐 네. 그렇게 하고 물에 대해서 오염수에 대해서는 또 아직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근데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책임지는 대통령이 14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제 가수가 누가 나오느냐 이런 잡담 수준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안보실장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 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이미 엉터리예요. 말이 안 되지. 네, 네. 엄중하고 그다음에 비밀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것인가 이게 아니고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냥 막 그 뭡니까 판을 깨놓고 온 국민들한테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언론 탓을 해. 자기들 잘못은 무슨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느 놈 책임지는 놈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도 막 정말 뭐 하이에나에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죽은 놈 한 놈 넣고 막 서로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하기 짱이 없습니다. 맞아. 의제가 중요하죠. 뭘 이야기할 건지 맞아요. 이번에 뭘 얻어올 건지에 대한 예고를 좀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고를 하면 또 이미 사전에 다 협의해가지고 어디까지는 주고받기 해놔야 되잖아요. 하기도 전에 의제도 없이 그냥 떠나고 나서 가져올 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다 판을 그러면은 뭐 V1이니 V2가 다 주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근데 그 이제 대통령실이 뭐 문제가 생기면 언론 탓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실 취재하는 출입 기자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그러니까 엠바고 같은 것도 조금만 뭐 이렇게 건드리면 큰 보복이 돌아올까 두려워하고 굉장히 작은 거에도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네. MBC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그 기자실과의 그 사이에 초록 색깔 뭐 화분들을 갖다 놨대요. 그래서 거기가 못하게? 이제 질문 못하게? 이니스프리 홀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니스프리 홀? 네. 왜요? 그러니까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초록색 다 풀립밖에 없잖아. 네, 근데 이제 그 기자들과 대통령 그 출입하는 데를 초록색 화분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기자들이 이니스프리 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언론 얘기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시간이 한 2주 뒤로 돌려야 되는데 아마 주말쯤이었을 겁니다. 그 어떤 언론에서 뭐 종편이나 케이블 쪽에서는 이제 대담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 패널, 국민의힘 패널 많이 나오는데 보통 앵커들이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질문이나 마지막 주제를 짧게 요 주제 잠깐 다루고 넘어갈 건데 뭐 국민의힘 듣고 민주당 얘기 듣고 끝난다고요. 논평 듣고. 근데 그때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누가 당직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느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질문을 끝으로 앵커가 질문을 하고 이제 방송이 끝났어요. 근데 그 방송을 실제로 지켜본 여권의 어떤 핵심 관계자가 내 얘기를 되게 불편하게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언론사에게 누군가 고위 윗선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니 반론 기회를 주고 끝내야지 왜 그렇게 끝을 냈냐.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북수 관계자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국민의힘 뭐 어떤 요직에 갈까요? 라는 질문을 국민의힘 패널 듣고 민주당 패널 듣고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패널이 마지막에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에 꼬리 질문을 왜 안 하냐? 재반박. 근데 시간이 없어서 끝낼 수 있잖아. 그래서 장모 의원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은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설이 파다해서 제가 설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장모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냐? 노엘이 아빠?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장모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복수의 관계자가 아니고요. 절대 다수의 관계자가 이미 윗선에 전화해서 아니 이거 부당한 보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방송 클립이 사라졌고요. 예. 그 3월 며칠자 방송 확인 못하게 사라졌고요. 그 진행자가 다른 데로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이미 이제 예를 들어 봄 개편 이런 것 때문에 진행자 개편을 다 끝낸 상황에서 자, 그러면 주영진 일단 그 SBS. 방송국이 어딘지 장모가 난 순간적으로 장모님 출신 중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장재원. 노엘이 아빠가 전화를 했다라는 설을 파다하고요. 그 방송국이 어디냐고 밝혀. 그거는 뭐 이제 케이블 중에 하나다. 케이블이야? 네, 제 상품 아니에요. 근데 장재원 의원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 보고 불쾌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방송국에 직접 기자에게 직접 전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지난번에 Y에도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소장이 네네. 바로 방송 출연 못할 뻔하고 네. 오히려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방송은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스리슬쩍 넘어갔어요. 한 2주 전 사안인데 최근에 이제 장재원 의원이 상임위에서 막 소리지르고 고래고래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제 어디 일간지 얘기해가지고 저기 한겨레 경향 뭐 한국 이 정도에 이제 넣어가지고 취재를 해볼까 하다가 더 이제 좀 뭔가 기사를 만들어볼까 하다가 이게 사실은 얘기를 뭐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요. 옛날부터 그랬다.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항의를 했는데 막 후속 조치, 영상이 내려간다든지 누군가가 잘린다든지 그 짜릿함을 모르시죠? 대단한. 나의 권력을 확인한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그 권력을 왜 행사합니까?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장재원이가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 되네. 다음에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한테 큰 소리 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스픽스가 굉장히 좀 슬퍼지는데 누가 항의 들어와서 잘라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라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업로드해놓고 계속 봐야 되는데. 저희가 참고로 뭐 장모 의원, 장재원 의원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그 지난 YTN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이 너무 억울한 경우를 당하실까봐 확인을 거듭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뭐 전화 안 하셨다면 그 뭐 본인이 부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명은 제가 얘기했어요. 어쨌든 저는 혹시나 억울한 일을 당하실까 우리 장 의원께서.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장 의원님을 위한 그 해명은 천공의 목소리로 좀 해주시면 장 의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는 기자들하고 인터뷰 안 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한동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하다가 이제 장재원 의원까지 왔는데 자 스픽스몰이 오픈을 했습니다. 스픽스몰이 리뉴얼 오픈을 해가지고요. 원래 한우하고 흑돈만 있었는데 다양한 상품들이 스픽스몰에 저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검색해서 꼭 구경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매를 해주시면 스픽스가 100만 구독자가 되는 데까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봄입니다. 봄이라 가지고 걷기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함께 노무현의 길, 국토대장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리우신 분들 함께 손잡고 걸으시라고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봤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국토대장정이 주최하고요. 스픽스가 후원하는 행사인데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31개 전국의 구간 중에 원하시는 구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신이 또 필요한 요즘이라고 하니까 코스를 선택하셔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한번 회상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문의는 1661-5293, 010-7271-8455번 요 아래로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쪽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참가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왁자지껄 함께 해봤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 PD님이 김성회 소장님께서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고. 아니요. 하셨어요? 아니 뭐 그래도 뭐 마이크 온 김에 한 말씀 하시죠. 주제를 정하고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아니 이제 뭔가 이제 중간에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딴 얘기하는 바람에 길이 센 것 같아요. 언제 정권이 무너집니까? 정권이 무너지는 건 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정권은
뭐 가급적이면 5년 잘 유지되는 게 좋은데 뭐 너무 엉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탓도 있고 특히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세상에. 문제인데 이걸 지금 너무 퍼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움찔러보니 생각이 났네요.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하는 외교를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일본어식으로 좀 표현을 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마카세 외교. 최근에 이제 일식집에 가면 유행을 하는데 주인 사람은 돈만 들고 가면 됩니다. 메뉴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그냥 오마카세, 오마가 너잖아요. 당신 너에게 맡기만 하거든요. 우리 주방장 마음대로 해주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방장 특선. 이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는 오마카세를 기시다 총리에게 주문하고 현금으로 선불을 돈을 다 냈습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밥상에 올라오는 게 이제 80년 썩은 독도는 일본 땅, 뭐 징용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금 음식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거 네. 국민들이 먹으면 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도계자 외교. 도계자라는 게 이제 사무라이들이 하는 건데요. 무릎을 꿇는 것으로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바닥에 찌으면서 상대방에게 사죄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게 도계자를 하면 상대방이 그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한 게 바로 도계자 외교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열겠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 이분이 옛날에 총리도 했던 분이죠. 기시다 총리의 이 메신저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지지율이 10%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일 관계 개선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난 그 답변이 더 웃기는데 한번 지켜보겠다. 야, 씨, 짜증나. 갑자기 여기 나왔어. 아니, 결제를 받아? 결제 받는 거잖아, 살아나고 지금. 있어. 그러고 나서 아까 한번 지켜보겠다. 두 번째가 있죠.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역대 일본 수상들이 했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한 것 이상의 사과는 못한다. 두 번째는 배상 참여 못한다. 이것이 나의 조건이다. 이걸 다 수용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했던 이 외교가 도계자 외교인데 문제는 그 외교를 성공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미국에도 똑같이 도계자 외교를 하고 오마카세 외교를 하려고 해서 거기에 김성환이 야 거기 좀 들어 대통령 이러면 안 되라고 하니까 자르고 지금 김태호랑 같이 이걸 엎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이거를 5년 10년 안에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그 정권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말 걱정인 것은 지금 현재 이 외교의 난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당히 흔들어 놓게 되겠는데 이걸 우리가 회복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쿠시마 독도 얘기를 정권 차원에서 잘 마무리 못하면 저는 이 정권의 가장 큰 타격으로 남을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나 건강권이 이제 위협당하는 일이고 영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짜 아무 성과 없이 진짜 MOU만 받아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 이 정도 수준만 받아오면 절대 안 됩니다. IRA,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진짜 협연만 보고 돌아오잖아요. 어떤 협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저는 정말 큰 타격을 입어서 총선 완전히 말아먹을 거라고 봅니다. 그 총선 말아먹기 싫으니까 그 대비해서 윤석열이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잖아요. 국지전이요? 전쟁. 전쟁이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을 다 자기 앞에 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서 그 모사님 일본식 정치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항상 자기들 내각에서 지지율이 안 오르면 저 봐라 북한이 미사일 쐈다.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국민들을 호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지율 올리는데 늘 써왔고 그게 항상 아베가 하던 짓이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추론과 상상이 현실에 일어날 것처럼 보이니 이게 진짜 망한 외교고 망한 국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이 순간에 숙명여대 개공 교수인 박진영 평론가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김건희가 블랙핑크 지수 알죠? 지수의 의상을 따라한다. 그래서 따라한다라고 일단 김건희 여사님 입은 옷과 지수의 옷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우리 아 진짜요? 김건희는
이거는 지금 저 우리 성형 나이예요. 좀 나이 값을 좀 하세요. 좀. 김건희 씨는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 목록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가 입은 옷, 누가 어디 갔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고 하나씩 그 이번에는 리스트를 지어가고 있는 중인 것 오드리 같아요. 헵번 코스프레. 다음에 또 아무개 코스프레. 이번에는 지수 코스프레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근데 좀 뭐 닮아야지. 뭐가 뭐 좀 비슷해야지. 아니 지금 지수가 몇 살인데? 어? 블랙핑크가 지금 7년째 돼서 이번에 재계약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YG가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소문이 있고 지수 씨가 지금 이틀 전에 솔로. 솔로 앨범 그 솔로곡을 그저께 꽃을 발표를 했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블랙핑크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결국 무지라는 그냥 두 글자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아니 지가 저기 뭐 대통령 부인이라고 뭐 그냥 가수 막 부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장식품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 발상 자체가. 그렇죠. 이게 완전 군사정권 시대 때 논리지. 이게 자, 벌써 우리가 이거 단정은 하지 말고 우리 그 취재력 뛰어난 박영식 시사 에디터가 이 부분도 취재를 해보면 앞으로 점점 드러나지 않을까. 이 정권은 팩트가 필요 없어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서 보이면 그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영의 눈으로. 영의 하늘의 기운과 맞닿아 있는 분들이 잘 보고 계시니까. 큰 질량으로. 그렇죠. 큰 질량으로. 좋습니다. 자, 1월 왁자지껄 오늘 함께 봤고요. 김용민 이사장님, 김성애 소장님, 안기령 부대변인, 전계한 평론가 그리고 박영식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